자, 잘 쉬고 왔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이 되면 좀 더 해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야기를 해볼 주제 중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일으켰냐라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일본이 어떻게 군국주의 국가가 돼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느냐, 이 주제가 두 번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 일본에 의해서 식민화가 됐고, 즉 무슨 얘기냐? 원래 나쁜 놈이었고, 계속 나쁜 놈이었고, 끝까지 나쁜 놈이에요. 이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일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듣긴 들어도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초기에 조선을 점령하던 때는 일개 제국주의 국가였었고, 당시 사실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하는 보편적인 룰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대화를 하고 강력한 어떤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식민지를 확대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군국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폭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도 전쟁을 벌이고, 만주도 점령하고, 그리고 미국과도 전쟁을 벌이고, 동남아시아도 점령하고 하면서 뭔가 어떤 그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룰인 거죠. 국가들 간의 식민지 경쟁을 하는 룰을 깨고 아예 막 전쟁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어떤 그 룰을 따르던 제국주의 국가 때는 나름대로 일본 제국의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군국주의 국가, 전쟁 국가로 딱 나아가 버리는 순간 일본이란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극근이 풀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가공한 인권유린 같은 것들이 많이 자행이 되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 수 있는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도조 히데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면 태평양 전쟁 당시에 밑에 나오지만 육군 대신이기도 했고 총리 대신까지 역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태평양 전쟁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싸운 전쟁이죠. 이 전쟁을 두고 도조의 전쟁이다 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었어요. 이 사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1922년, 앞에 일자가 빠졌는데 1922년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육군대학교 교관이 돼요. 일제강점기 중반이죠. 31년에 참모본부 편제과장이 돼요. 31년이 어떤 해냐면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한 사건이에요. 있었던 해예요. 그리고 33년에는 육군 소장, 드디어 장성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도조 히데키와 이 또래들은 어린 시절에 조선을 식민화하고, 그리고 일본 군대가 시베리아 같은 데 출병하고 이런 걸 구경했던 세대예요. 그러다가 고5위 장교가 되는 시점에는 만주국을 일본군이 점령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즉 일본 이 어떤 군인들이 일본 제국을 막 발전시키는 것만 계속 그러니까 막 보면서 열광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35년에는 만주에서 관동군 헌병대 사령관 겸 관동국 경비부장을 역임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주 일대, 만주국을 지배하는 핵심 요직 군인으로 역할을 했고, 36년에는 기타 이키에게 영향을 받은 황도파 청년들이 일으킨 2.16 사건을 진압하는 공로로 중장, 별색이죠. 중장이 진급을 하고요. 38년에 비로소 육군 항공 총감이 됩니다.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육군 항공 총감이란 말은 뭐냐면 육군에 소속된 항공대를 관리하는 대빵이 된 거죠. 그리고 40년대, 즉 41년이 이제 태평양 전쟁,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죠. 이 전쟁 기간 동안 이 고노에 후미마루 내각의 육군 대신이 또 되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즉 시기로 따지면 보세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했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1910년에 조선이 병합되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이땐 연합국이었죠. 칭다오에 쳐들어가서 독일군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18년에는 러시아 혁명 때문에 시베리아에 출병했다가 31년에는 만주를 점령하고, 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일본이란 나라를 살펴보게 되면 시작부터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발달 단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근대화가 되는 것이 목표였었고, 그 다음에는 청나라와의 경쟁과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지상 과제였고, 그 결과로 타이완과 조선과 남만주에 대한 이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제 국가의 존립을 세팅시키는 자리였다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다른 나라들은 막 전쟁을 하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일본도 독일군과 싸우긴 했지만 일본은 뭐 왜 떨어진 곳이잖아요. 전쟁은 유럽에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이때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전쟁할 쪽에 전쟁을 안 하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엄청 생산해서 보급을 하면서 일본 경제가 대박이 나요. 예. 그리고 나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져서 러시아가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가 된 상태에서 이 소위 말하는 내전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소련을 추종하는 적군과 그리고 과거 제정 러시아를 추모하는 제정 러시아 시기 때의 귀족 장성들이 이끄는 백군들 사이에서 내전이 3년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내전을 안정화시키고 백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베리아로 쳐들어가서 시베리아에서 장기 주둔을 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그 러시아가 혼란기에 있으니까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그 시베리아 일대에 대해서 한번 영향력을 행사해 보자라고 하면서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의 해외 파병을 한번 시도해 보게 되는 거죠. 시도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근대화가 된 상황, 조선 등을 식민화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안착되어 가는 상황, 그리고 이제 어떤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을 버금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과 겨룰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기간들. 그래서 결국은 31년이 되면 만주를 점령하고 37년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벌이고 중국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37년에 중일전쟁,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니까. 그러면서 히틀러가 네덜란드, 프랑스를 점령해버리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에 보면 그 인도차이나 제국, 그러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프랑스 영토였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영토였었거든요. 근데 그 영토의 주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군이 결국은 다시 동남아시아를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미국이 강력하게 막습니다. 너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용납하지 않겠고, 이렇게 가면 철강과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철강과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당시에 철강과 석유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일본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을 안 들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 대일본 제국이 번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영을 하고 싶은 거죠. 번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게 진주만 포격 사건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전쟁을 길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기 결전이라고 그래서 가서 진주만에 존재하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폭파시켜버리면 미국이 가뜩이나 지금 유럽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아시아 문제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일본의 아시아 재패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각에서 전쟁을 결의한다고 하니까 야마모토를 비롯해서 이 소위 말하는 해군 측에서 미국 유학을 경험해봤던 사람들 측에서 우리가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걸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라 라고 하니까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대응 방식이라는 게 단기 결전, 짧게 빡 싸우고 끝내버리는 것들. 근데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동시에 히틀러와 싸우게 되는 대서양과 태평양 두 곳을 함께 관할하는 대규모의 전쟁을 시작하는 촉매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이 일본 입장에선 예상치 못했던, 뜻하지 못했던 결과와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튼 그래서 결국은 1945년에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일단 여기서 보면 이 흐름 자체를 보면 단계 거쳐왔다라는 거고 적어도 30년대로 들어와서는 거의 폭주하는 전쟁국가가 됐다라는 건데 옆에 있는 도조 히데키를 보면 이 사람의 연령대가 딱 이거랑 맞아요. 어릴 때 일본이 조선을 청나라 러시아랑 싸워서 병합하는 걸 봤고 한참 고급 장교로 커나가는 시점에 일본의 국력이 확충되고 해외 출병 같은 걸 경험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조 히데키 한 명을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서 이 시기 때 일본 군인들은 당연히 제국주의 일본,
힘과 강력한 힘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막 역사를 뒤집어 놓는 어떤 이런 것에 이제 그 굉장히 몰입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역사를 좋아하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바로 앞에서는 막 나라 점령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거 보면 31년 만주사변, 32년 5.15 사건, 36년 2.16 사건,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1년과 37년 양대 사건 사이에 32년, 36년에 우린 정말 낯선 5.15, 2.16이라는 큰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5.16 군사 쿠데타나 12.12 군사 반란을 이야기하지 않고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5.16 군사 쿠데타와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군인 중심의 사회로 전환이 됐잖아요. 또 한편에서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걸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었고 결국은 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영향과 변인 속에서 성장 발전해 나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1년과 37년 사이에 5.15랑 2.16이라는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터졌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5.15 사건과 2.16 사건이 뭐냐, 이걸 살펴보자는 건데, 5.15와 2.16은 일본 군사 쿠데타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2.16 사건을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황도파, 통제파라는 것은 군 내에서의 하급 장교들 중에서 극우 진영을 황도파라 부르고, 통제파라는 것은 고위 장교들, 말 그대로 황도파를 통제하는 그룹들, 역시 극우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일본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었던 황도파 장교들을 실제로 찍은 유명한 사진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31년 만주사변과 37년 중일전쟁 요 사이에 군인들에 의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군인들이 주도하는 군국주의 사회로의 변환이 일본 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이여, 천황의 어명으로 폐하 측근들의 간신들을 도살하라. 국민의 적인 기성정당과 재벌을 죽여라. 횡포하기 그지없는 관원을 응징하라. 간족과 특권 계급을 말살하라. 민중이여, 건설을 염원한다면 먼저 파괴해야 한다. 모든 현존하는 추악한 제도를 무너뜨려라. 위대한 건설은 철저한 파괴가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뭐 정신 나간 얘기죠. 보면 도살해라, 죽여라, 응징해라, 말살해라, 파괴해라, 무너뜨려라, 파괴해라, 이 얘기만 나와요. 이게 누가 쓴 글이냐면 5.15 사건 당시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를 암살한 미카미 다쿠라는 해군 사관이자 극우파 단체인 혈맹단 단원이 썼었던 경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군 출신으로서 혈맹단 단원을 처결하는 데 있어서 그 명분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여라, 파괴라 하니까 그냥 미친놈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이것도 논리가 있어요. 어떤 논리가 있냐면, 물론 이건 근본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파시즘의 연장선상이니까. 보면 천황의 어명으로 폐하 측근의 간신들을 도살해라. 말이 안 맞죠? 천황의 어명인데 폐하의 측근인데 얘네들은 간신이야. 이 뭐 도대체 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자, 천황 주변에는 천황을 속이는 간신배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당과 재벌을 죽여라. 즉 당시 일본을 이끄는 기성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재벌들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뭐 비슷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극우파였었던 미카미 다쿠의 주장을 보고 있으면 이 사회는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썩어 문드러졌다? 기성 권력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들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훌륭한 천황이 앞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천황을 구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황주의죠. 근데 우리는 이건 되게 익숙해요. 아우, 일본 놈들 저거 천황에 대해서 아주 빠져있는 것들. 너무나 단순한 분석이에요. 왜냐면 언제나 천황은 일본인들한테 중요한 존재니까. 근데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천황을 구출해내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의 재벌 체제, 기존의 정당 체제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즉 아주 파시즘적인 주장인 거죠.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그나마 갖춰졌었던 민주주의 시스템 같은 일본의 근대적 요소들 자체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파시즘적인 세계관인 거고, 혼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기타 이키라고 뒤에 있는 바로 이분이에요. 일본의 구구파의 아주 유명한 논객이에요. 이 사람이 지향하는 건 뭐냐면 천황 중심성, 그리고 어떤 그 농촌 국가로서의 이상적인 일본 사회. 세 번째는 일본, 이제 유럽의 80년과 비슷한 거죠. 이 그 천황 주변에 있는 간적들을 몰아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국가 운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파시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주장들은 파괴를 이야기할 땐 디테일하지만 대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땐 논리 박약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이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천황이야말로 우리의 표상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명분을 이게 딱 취하게 되는 거고, 이 일본인들이 이게 지금 근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 입장에선 어렸을 때 살았던 일본의 농촌, 일본의 자연환경 같은 게 기억이 나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그때를 살아갈 땐 그때가 힘들지만 사람은 언제나 오늘의 삶이 제일 힘들거든요. 제가 되게 잊지 못했던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그렇게 욕만 하던 선임들이 전역을 하더니 군대 전화 오면서 야, 그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재수없으니까 빨리 꺼져 말해서 욕하면서 막 뭐를 버리고 막 말았었는데, 뭐냐면 그때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와서 사회생활 해보니 객관적 차원에서 군대보다 사회가 힘들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현재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낭만적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고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에서 내가 병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은 뭐 이등병 때 당하던 생각은 뭐 다 까먹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향수인데, 기타이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한 향수를 일본인들이 봐라, 이 산업화, 자본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살고 있다, 그때로 돌아가자.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명분인 거죠. 천황을 모신다, 뭐 그전에 천황을 안 모셨나요? 그리고 농촌을 추앙하자, 어떻게 돌아가요? 마지막이 뭐냐면 기성 권력을 뒤엎고 우리가 집권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파괴주의적 열정인 거죠. 그게 이제 극우파예요. 극우파의 논리는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건 강하지만 무엇을 세울까에 대해서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파시즘에서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극우파적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민간인들 사이에서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물론 우리가 사진을 보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군대에서 예편한 사람들이에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뭔가 자신들의 집단성을 군복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지 현재 군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이 극우파 파시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선 군인들이 굉장히 극우파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라는 독창적인 특징이 있어요. 보면 이시하라 간지라는, 옆에 보면 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일본의 이론가예요. 이시하라 간지는 세계 최종 전쟁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세계 최종 전쟁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상하게 독특한 운명론적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운명론적 예언이 뭐냐면 이런 거죠. 대망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망의 때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또다시 무조건 2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생존하는 나라는 미국 혹은 소련일 텐데 중요한 건 일본은 무조건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이 생존할 텐데 마지막 세계 최종 전쟁에서 상대가 미국이 됐든 소련이 됐든 간에 이 나라와의 결전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예언이 맞긴 맞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전쟁이 오니까. 하지만 세계 최종 전쟁,
뭐 인류 역사 끝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튼간에 이제 이 사람은 운명론적으로 전쟁은 또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전쟁에 대비해서 일본은 더욱더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예언자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 군부와 이 그 군국주의적 정신 어떤 그런 것들을 막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이게 군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시하라 간지의 세계 최종 전쟁론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게 만주사변이에요. 그러니까 만주사변이라는 것은 일본이란 나라가 조선을 점령하는 사건과 전혀 달라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국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행태예요. 자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못 사는 나라들에게 를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여러 이권들을 흡수하는 거.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본질적인 뭐 그런 태도들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이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한다는 것은 제국주의 일반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국주의 국가로서 약한 나라를 점령해서 약한 나라의 경제 이권을 착복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일본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다 했었어요. 근데 31년 만주사변이 뭐가 다른 거냐면 제국주의 국가가 국가 정책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종 전쟁론의 경도가 된 군인들이 내각의 말을 듣지 않고 정치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서 만주를 점령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주사변이 발발하게 됐었을 때 이 일본 내각이 붕괴를 하고 일본 내각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 장군들이 일본 내각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즉 30년대 초반에 일본의 파시즘은 단순하게 기타이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극우적인 영향을 받는 걸 넘어서서 군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 국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막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저렇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폭력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만주사변이라는 거죠. 네,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1910년 조선을 병합하는 것과 31년에 만주를 점령하는 것은 그 의미와 본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 또 하나 이 당시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와야 경찰부장과 이세키 참모장, 이 새끼 이름이 좀 별로여서 그런데 1933년에 오사카에서 고스톱 사건이 터져요. 고스톱 하면 우리 화투를 생각하는데 이 고스톱 사건이라는 것은 화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 그 건널목에 빨간불 파란불 있죠? 고 스톱 가라 멈춰라 이건데 노다 다다오 순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사거리를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근데 나카무라 마사카즈 1등병이 빨간불이 됐는데도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도다 다다오 순사가 이 나카무라 마사카즈 일병을 제지를 하죠. 지금 뭐하냐? 빨간불인데 왜 건너냐? 하면서 딱 막은 거예요. 막으니까 나카무라 마사카즈 일병이 뭐야? 하면서 나는 천황의 군인이고 천황의 군인으로서 지금 나와서 민간을 돌아다닐 때도 나는 천황에게만 절대 복종을 하는 거니까 네가 왜 상관이 하면서 둘이 막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이제 윗선에게 보고를 하죠.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아와야 경찰부장과 이세키 참모장이 이제 갈등을 벌여요. 아와야 경찰부장은 뭐라고 하냐면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거리에 나왔을 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뭐 우리가 보기에 당연한 얘기인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군인도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세키 참모장이 뭐라고 하냐?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폐하의 군인이니 거리에 나와도 치외 법권적인 존재다라고 딱 자르면서 논쟁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당시 메이지 헌법을 보면 일본군은 천황에게 종속돼 있어요. 실제로 천황이 실권은 없었는데 그런 구조였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 이토 히로부미나 메이지 지사들이 통치를 할 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조절이 됐었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다 죽었어요. 죽으면서 헌법은 천황제 국가인데 현실에서는 법 구조가 애매한 거예요. 내각도 있고 정당도 있고 선거도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군대도 임명하는데 군은 법적으로는 천황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할 대상이 천황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로 요 지점 헌법의 난점을 파고들면서
군인들이 독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 만지사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시하라 간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운명론적으로 우리 군이 영토 확장을 해야 되고 군이 주도해서 내각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세계 최종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나갔다라면, 이에 반대로 군인들의 정신세계 속에서도 메이저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오직 천황에게만 충성한다. 우리는 일반 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독자성, 절대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군인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 자체를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민간인, 그러니까 군대 문화가 있긴 하지만 민간인 목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뒤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민간 사회를 무시하고 민간 정치를 무시하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아나 독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아이고.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거 오타다. 이 사람 나카다 데스잔인데, 바덴바덴의 미략. 이 바덴바덴의 미략이 뭐냐면, 그 도조히 덕기를 비롯해서 이게 다 비슷비슷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요. 이게 지금 현재는 폴란드일 거예요. 바덴바덴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일군의 어떤 그런 정말 정밀하고 훈련된 태도들을 막 배우면서 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급 장교들, 엘리트 고급 장교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좋은 걸 배우고 오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덴바덴의 미략은 그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한 다음에 돌아가서 세계를 정복하자, 뭐 이런 꿈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좋아. 이시하라 간지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세계 최종 전쟁이 올 것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된다. 여기까지 뭐 그렇다 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논쟁을 해요. 오바타 도시시로와 나카다 데스잔이 논쟁을 벌이는데,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바타 같은 경우는 극동 소련군이 강해지기 전에 기회를 봐서 소련군을 격파해 두자. 중국, 미국이나 영국과는 싸움을 벌이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면 마지막 세계 최종 전쟁의 대상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계 최종 전쟁의 대상은 미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련을 무너뜨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나카다는 소련을 건드리면 전면전이 된다. 그러니까 만주사변의 전가를 확대해서 중국을 단번에 처리하고 중국의 자원을 이용해서 일본의 국력을 증진시켜 소련에 맞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세계 최종 전쟁 국가의 대상은 소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계 최종 전쟁이 일어날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과 싸우게 될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디일까 했었을 때 오바타는 미국으로 보는 거고, 누구죠 여기? 나카다는 소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사실은 뭐냐면, 소련과 미국 둘 다 일본을 껴주질 않죠. 일본이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일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나라 영토의 크기, 인구의 한계, 이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되게 이렇게 쉽게 중국 깔보고 일본 무시하고 막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영토, 인구, 국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미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약간 정신병에 빠져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자기들끼리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상한 고민들 속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다 보면 봐봐요. 오바타는 소련을 격파하자. 어떻게 소련을 격파해서 이기려고 해요, 이 당시에. 나중에 가면 그 강력한 독일군도 소련군한테 완전히 패했는데, 그 다음 나카타는 일단 중국을 단번에 처리하자. 중국을 어떻게 단번에 처리해요? 중국이란 나라의 땅도 크지만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일전쟁을 일으켰었을 때 해안의 주요 도시를 다 장악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내륙인 충칭으로 도망가고 2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군과 장기항전을 하잖아요. 결국은 승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집단 착란 증세, 집단 어떤 그런 혼란 증세, 이런 걸로 빠져든다고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단계 자체가 이제 왜곡된 형태로 나아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그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건데, 파시즘을 이야기할 적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유럽의 파시즘이라는 것은 대공황이라는 경제 불황, 중산층의 어떤 그런 입장 변화, 그리고 혁명이나 민중 봉기라는 것에 대한 오용, 그 안에서 유럽적 맥락 속에서의 반유대주의,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을 광기로 내몬다라면, 아시아에서의 광기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아시아에서의 광기라는 것은 일본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범유럽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이 논쟁을 주도했다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데서 이제 똑같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군대 내에서의 독특한 이론들, 그리고 집단 망상, 이런 것들이 또 껴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 망상이나 전쟁 같은 결론은 똑같은데, 그 결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튼 이 소수 집단의 극렬한 태도는 망상으로 귀결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5.15 사건과 2.16 사건, 아까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5.15 사건 같은 경우는, 5.15 사건 같은 경우, 2.16 사건 같은 경우 사건의 본질이 똑같아요. 극우파 사상에 영향을 받던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5.15 사건은 실패했죠. 총리가 막 암살당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2.16 사건은 황도파 장교들이라고 해서 민간의 극우파 사상에 영향을 받았었던 하급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 되는 일본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장악했어요. 근데 이때 이거를, 여기서 무슨 재밌는 일이 일어나냐면, 천황이 격분을 해요. 그러면서 천황이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에 대해서 천황이 직접 나선 거예요. 간간히 직접 나서요. 나서니까 통제파에서 천황의 교서를 받은 다음에 편지를 보내요. 얘네들 다 항복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념적 고양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천황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또 실제로 권력기관을 다 장악했거든요. 근데 천황이 반대해. 그러니까 그냥 다들 항복하고,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념적으로 사람이 집단 망상에 빠지거나 집단적으로 사고관이 왜곡되기 시작을 해버리면 극단적이고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황도파를 통제파가 제거하면서 통제파가 권력을 잡았던 사건을 2.16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통제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이제 고위장교들이니까 극우적 사상에 경도돼서 좌지우지하는 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황도파가 사라졌다고 해서 극우파적인 군국주의가 또 사라진 건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데, 다만 이 세력 집단이 이제 이 통제파가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도주히데키를 중심으로 해서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쭉 일으켜 나가면서 전쟁 국가로서 패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유럽의 파시즘과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또 반대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우리는 언제나 일본에서 뭐만 하면 저거 구구파, 뭐 전쟁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보수파가 향수하고 추억하는 보수적 태도이냐, 아니면 일본의 극우파, 진짜 문자 그대로 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어떤 그런 극우적 행동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본이지만, 같은 보수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조선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자의 합리성과 이 무차별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군국주의자들의 관계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섬세하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맨날 뉴스를 보면 아베가 제국주의의 망령을 꿈꾸고 있다. 구분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일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할 적에 앞뒤를 따지지 않고 보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생기는 과정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일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크게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일본이 근대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근대화된 나라가 결국은 전쟁 국가로 변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질했던 동력이 뭐냐? 극우적 사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극우적 사상이라는 것은 극좌도 아마 비슷하죠. 근데 극좌적 사상은 이념 고양성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극좌적 사상이 크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뭐 극좌는 이제 아무튼 극좌적, 그러니까 아니요, 그것도 나름 문제는 있네. 이제 극좌적 사상이란 건 지나친 이념 고양성.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마르크스적 기준으로 보니까 다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망상의 대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80년대 때 박정희, 전두환과 막 싸우다가 북한을 대안으로 여기면서 북한에 가보는 거예요.
제 이제 주변에 그랬던 선배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세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못 살더라 라든지, 아니면 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적 훈련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완전 여긴 더한 독재예요. 그러니까 북한 엘리트 대학생들과 우리나라에서 몰래 북한 갔던 대학생들끼리 막 논쟁하게 되고 서로 대화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망상적 극좌파인 거죠. 근데 이제 극우파는 뭐냐면, 극우파도 비슷해요. 극우파는 감정적 고양인 거죠. 뭔가를 계속 비판하고 틀렸어 잘못했어. 근데 뭐냐, 극좌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나름 논리성은 있어요. 근데 그 논리성이라는 게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건데, 극우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논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오직 감정과 파괴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힘들지만, 그것이 나중에 역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유럽이나 일본에서 이런 큰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적에 극좌적, 즉 극단적 이념적 과잉성 속에서 현상에 대해서 정말 그냥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반대편에서 나는 결국 요즘 주류에 대해서 그 주류가 주장한 어떤 새로운 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극단성을, 환멸을 느끼면서 계속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내가 사실 극좌 혹은 극우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좌든 극우든 이것은 결국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역사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줘요. 극좌 오류가 이제 스탈린의 수용소가 되는 거고, 극우 오류가 이제 기타이키라든지 도주이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중도적 이야기라는 것은 세상을 못 바꾸지 않습니까? 에? 이 자본주의 못은, 이 어떤 남녀 간의 못은 이거 어떻게 다 바꿉니까? 그것도 유의미한 지적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역사를 살펴봤을 때 지금 이 현실의 변화가 너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급진적 행동을 나가서 테러리즘이 되거나 폭력 지향주의를 가거나 극단적 언어 사용과 극단적 행동주의를 나갔었을 때 그거는 더 나은 세상을 빠르게 땡기는 것보단 지옥을 만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여기서 온건파를 변호하는 입장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되니까 온건파를 또 변호하는 입장이 되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만나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선생님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강렬하게 열망하고 강렬하게 기원했었던 때가 있긴 있었어요. 좀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는 뭐 비전도 없고 그냥 돈이나 벌고 살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완전한 단계의 어떤 이상이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건 끝났지만 우리 안에 산재한 문제들, 바뀌어야 될 것들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망하고 노력하면서 숙련된, 그러니까 단숨에 이상사회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를 숙고하고 바라보면서 더 나은 방향, 올바른 방향, 진리를 향한 방향, 이런 것들은 뭐 지금도 여전히 넘쳐날 수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제 사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대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더 포커스가 되니까 이제 느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꼰대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데, 하나는 마르크스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죠. 예, 주사파 이런 잔당들. 근데 이게 제가 90년대 중반에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때 전두환도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민주투사가 대통령이 되던 때였었고, 그리고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그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말에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는 김영삼, 3, 4학년 때는 김대중. 이게 지금 안 먹혀요. 안 먹히니까 얘네들이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자기들만의 세계를. 그러면서 이상한 논쟁들을 해요. 사회 구성체 논쟁.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뭔가가 불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바뀌고 이렇게 가면 이게 막 생산성이 있을 텐데 뭐 그러지도 않아죠. 이 얘기는 하나만 하다. 어쨌든 제가 대학교 처음에 있었을 때 폭풍처럼 밀려왔던 게 이제 연세대 사태가 가장 유명했었던 사태였는데, 마지막으로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막 폭력적 데모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회가 너무나 민주화가 진척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중해방, 노동해방, 자본주의
타도 같은 것들은 말은 거창하지만 컨텐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사태 때 집결했었지만 결국은 뭐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 뭐 지금도 운동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청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96년인가 그랬는데 97년 이후에는 사실 운동권의 위세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굉장히 그쪽 계열에 안 빨려들게 됐던 게 뭐냐면, 이념은 고양대인데 삶은 개판이에요. 그래서 가장 데모 열심히 하는 형들이 공부는 제일 안 해요. 그리고 가장 막 후배들한테 함부로 하고 술 처먹고 교수들한테 대들기는 하지만 컨텐츠는 없고, 그런 어떤 이중성이 전 되게 싫었었어요.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게 이제 한 축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었다. 이 얘기하다 얘기하는데, 저희 때 95년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친구 사이라고 하는 동성애 인권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프라는 잡지가 나오면서 페미니즘 열풍, 요즘에 이제 엄청 뜨거운데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처음 불이 탁 터졌어요. 근데 이게 왜 2, 3년 만에 확 꺼졌냐면, 외환위기가 오면서 확 꺼졌어요. 근데 여튼간에 그때 뜨거웠죠. 그래서 그때도 좀 기억나는 게 나는 제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여자인데, 나는 여성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지만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야, 뭐 이런 멘트라든지, 하여튼 막 그때 난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선배가 담배를 피는데 제가 옆에 가가지고, 옆에 간 게 같이 오다가, 누나 담배 좀 안 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강 때문에 얘기한 건데, 누나가 저를 이제 1시간 동안 잡고, 너의 그 생각은 남성의 권력화된 생각이다 뭐 이러면서 저를 막 괴롭히기도 했었고, 또 그때 실제로 저희 과 안에 성폭력이 있었죠. 데모를 되게 열심히 하던 선배가 과방에서 제 동기 여자애를 성폭행을 했어요. 이제 둘이서 이제 야밤에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그때 아무튼 되게 좀 많이 먹던 애들한테 하고, 이제 자다가 이제 벌어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막 복잡해졌어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는 굉장히 그땐 진보적이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남자 형을 이제 재판하고, 이제 뭐 하고 막 징계라고 그랬던 것들을 막 진행했었죠. 말을 거칠게 한 건 미안해요. 너무 그때 이제 우리끼리만 하던 그 감정이 확 떠올라서 저도 모르고 이렇게 말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막 가다가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확 꺾였어요. 왜냐면 외환위기 터지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 아줌마, 억척 같은 아줌마, 우리를 위해 선신하는 아버지, 이런 담론을 가면서 확 죽었다가 최근에 다시 떠올랐죠. 지금 느끼는 어떤 그 간절함과 격렬한 반대와 그 강력한 주장 속에서 보이는 지나친 급진성과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쁨,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막 있다가 또 사라졌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다 겪어봐서 알고 니들 얘기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웃긴 거는,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 세월이 20년 넘게 흘렀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에 격렬하게 빠져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문제의식을 갖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제 주변 우리 학과 친구들이지만 정말 소수인 것 같아요. 정말로 소수인 것 같아요. 아직 잊지 못하는 건, 한 친구가 선배인데 저한테 막 대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앉혀놓고 마르크스가 어쩌고 막 그러던 그 형이 군대 갔다 오더니 토익책을 들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길에서 만났는데, 나는 이제 오랜만에 봤으니까 선배 인사하려고 왔더니 씩 웃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개면쩍었나 봐요. 잊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하여튼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이니까 이제 좀 진보적이었지만 학내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바람이었어요. 저희 때 처음으로 여대생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학교로 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학교가 자본주의화가 돼요. 축제를 막 기업에서 막 하게 되고, 이러면서 대학도 취업 양성소,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변질하게 되는 것들, 산업화, 자본주의화가 되는 모습들. 제가 굳이 이런 꼰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한때의 극적 열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대답을 찾고 이야기를 만들고 단위를 확보하고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소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 함께 흥분해서 어느 편이 돼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적 오류와 위기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우린 지금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수업이기도 하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업이 한 번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공지를 지금 이 영상이 뜰 때쯤이면 제가 기말고사 공지를 하긴 하게 될 텐데 시험 범위 전범이고요.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국, 일본, 현대사 위주로 좀 다루면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시험에 들어가니까 특히 이제 우리 레포트 쓸 때는 좀 서양사 위주의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온 거지만 이 동아시아사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잘 좀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지막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어요.